2004년 1월 14살 소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된다. 끌고 와서 막 손목자가 아마 가자 하시고 놀랐어요. 근데 둘이가 당한 거예요. 새 파이프로요. 무릎을 계속 때려서요. 멍들고 안 하면요 막 허리띠로 막 때려요. 수십 명의 남학생에게 끌려다니며 1년여 동안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 지금 오지 않으면 아빠한테 얘기 다 하겠다고 지금까지 하겠다고. 3년이 흐른 지금 피해 여학생은 상처를 극복하고 평범한 소녀로 돌아와 있을까? 이 아이가 한 말 중에 하느님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애를 만들어냈나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실패작이라는 거죠. 자신을 받아줄 학교를 찾아 헤매야 했던 피해 여학생. 그러나 학교도 사회도 그녀를 품에 안아주지 않았다.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에 자기는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고려하죠. 피해자는 숨어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떳떳이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두려울 것 같아요. 가해자가 너무 안 뜨거워요. 안 되니까 전화번호도 바꾸고 소녀를 바라보는 무시선 또한 가혹하기만 한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범죄, 성폭행. 성폭행에 대한 우리의 호의의식을 뉴스가 파헤칩니다. 지난해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의 범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성범죄자들에게는 아마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3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천국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박주희 기자. 예. 우리나라에서 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요,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인 여성만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이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밀양 사건의 경우도, 결국은 그렇게 됐죠? 예, 당시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 가해 학생들과 가족, 수사 당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반면 가해자 처벌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끝난 상황인데요. 네. 일단 당시 밀양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2004년 12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밀양이 발칵 뒤집힙니다. 밀양 지역 남자고등학생 41명이 울산에 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1명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는 믿기 힘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가해 학생들과 피해 여중생의 악연은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2003년 6월 어느 날 피해 여중생 박수진 양의 여동생이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다가 밀양의 고등학생 강모군과 통화하게 됩니다. 그 뒤 인터넷에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04년 1월 자매와 사촌 언니까지 3명이 밀양으로 건너가 강군 등 8명의 고등학생 오빠들을 만납니다. 한참 어울려 놀다 울산으로 돌아갈 차편이 끊기자 수진이 일행은 인근 여인숙의 방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사촌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학생들은 수진이를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이들의 성폭행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갖고 지금 오지 않으면 아빠한테 얘기 다 하겠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내일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집으로 전화가 온대요. 아빠가 받으면 전화 다 끊어버리고 금방 내가 전화한 건 안 돼 얘기할까? 취업 때문에 경남 창원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수진이를 창원의 자취방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숫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 파이프로요. 무릎을 계속 때려서요. 멍들고 안 하면요 막 허리띠로 막 때려요. 가해 학생들은 수진이의 주머니를 털어 차비를 뺏기도 하고 옷을 벗긴 채 휴대전화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놨었기 때문에 학교에 올리겠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끌려다니게 된 거고요.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다는 건 14살 소녀에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와서 있으면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갔다 오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 먹고 그때 잤을 때가 약 먹고 잔 거였다고. 1년 동안 계속된 성폭행의 악몽. 수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와 이모가 추궁하자 수진이는 그동안 겪은 참혹한 일을 털어놨습니다. 박준희 기자, 예. 이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 피해 여학생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정상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그 수진이는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는데도 실패했고 네. 학교 적응에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네. 취재진은 한 달 전 서울에서 수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005년 1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파문이 크게 일자 아이와 함께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무조건 인생이 싫다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사건이 불거진 뒤 어머니와 서울로 온 수진이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우울했고요. 그다음에 불안도 아주 심해서 집 밖을 잘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황장애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밖에만 나가면 너무 불안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까지 호소를 했었어요. 자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살 시도를 해서 밖에서도 또 지하철 뛰어들겠다고 뛰어드는 시운까지 했었고 굉장히 자살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생각도 많았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수진이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2005년 3월 어느 날 울산에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납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수진이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 피해 당사자의 합의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사건 초기부터 합의서를 얻기 위해 수진이에게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먼저 1,500만 원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 쪽에서는 이 피해자 쪽에 합의금을 좀 주고 합의를 보면 형을 좀 낮게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집요하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와 고모부 등 가족들은 합의금을 받으면 집을 새로 얻어서 함께 살 수 있다면서 수진이를 설득했고 수진이는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은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합의가 아니었죠. 퇴원을 하고 싶은데 그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퇴원시켜줄 테니까 합의하고 그 돈 받아서 너 방어도 주겠다. 얘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담당 의사는 수진이의 치료가 시급한 데다 아버지가 수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퇴원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알코올 중독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물의 논리적인 판단이 저는 불가능했다고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친권자인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제가 힘도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 이 아이는 아직까지 법적인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입원에 대한 부분은 보호자의 면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울산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가해 학생들에게 합의서를 써줍니다.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매일 찾아와서 좀 써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그냥 써주라고 막 그러고 너무나 계속 괴롭혀서 써줬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수진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빠가 서울로 와서 빼주고 아빠네 집으로 갔는데 가해자 측 부모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합의해달라고. 합의할 생각은 아예 없었는데 고모와 아빠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 받고 집을 얻자고. 가해자는 싫었지만 가난이 더 싫어서 그냥 눈 딱 감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수진이는 합의해준 걸 곧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경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나온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왔는데 비웃음 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진짜 기가 차서 가해자 부모들도 싹 다 바뀐 상태였습니다.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합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할 텐데. 후회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합의 안 한 걸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 제도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진이 아버지는 수십 명의 가해자와 합의한 대가로 5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합의금으로 울산 외곽에 1,500만 원짜리 작은 집을 구했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친척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그 합의금 가지고도 그 아빠 누나 동생들하고 그 합의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도 좀 달라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다 그렇게 나눠서 쓴 거였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친척들은 당장 치료가 필요했던 수진이에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술을 마시고 딸아이에게 주먹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깊은 절망감을 안고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한다, 이용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합의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를 갖다 세상이 보호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더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사실 증상을 만들었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주도하는 친권. 밀양 사건의 경우 이처럼 남용된 친권이 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친권까지 뺏어가면서 아이들을 빨리빨리 보호하는 시스템까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손쓸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무리 치료가 필요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그해 여름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한테서 딸아이의 친권을 찾아옵니다. 2005년 4월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전학할 학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아간 학교마다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한 달 정도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가 안 돼서 전화로 해도 자리가 없다고. 처음엔 순진하게 정말 자리가 없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몇몇 학교는 수진이가 학기 초에 결석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서 수사와 치료를 받느라 그랬다고 이해를 구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국에 알려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전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거 문제가 아닌가 제가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고 걔는 잘못 받으면 고치 학생 받으면 좀 힘들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나중에 알게 됐고. 수진이에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교육자라는 분들은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진이 어머니가 찾아가 아이를 받아달라고 사정했던 서울의 한 고등학교. 당시 전학 상담 교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의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은 받아야 되죠. 어디서든 교육기관에서라도. 근데 그게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면 저희가 또 상고를 해서 좀 받지 않고 그래요. 걔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을 애들이든가 심각한 병이 되거나 뭐 병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기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고려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얘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니라 그런 면이 하여튼 좌우지가 저희가 좀 그래요. 확인 결과 성폭행 가해 학생들은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다 제때 졸업한 반면에 성폭행 피해 학생은 찾아간 학교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수진이는 변호인들까지 나서서 교육청에 통사정을 한 끝에야 한 공립고등학교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진이는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항상 불안해했다고 주위에선 말합니다. 딸아이의 꼬리표가 굉장히 힘든가 봐. 혹시나 해서 늘 불안해하고. 그런 그에게 전학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교실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수진이는 그 어머니를 보자 기겁을 하고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화장실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혹시 여기 있나 하니까 화장실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봤던 겁니다. 그녀는 아들이 받은 소년원 처분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진이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탄원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나 보죠? 제가 치료를 받고 땀에다 유포를 받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하는 친구와 탄원서를 받아오면 저희 애한테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는 전화도 찾아오지도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어떻게 본인 자신만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의 충격으로 수진이는 휴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사람이 누군지를 친구들이 몰라도 그 애가 생각할 때는 혹시 알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되게 그랬어요. 그 일 때문에 휴학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이사도 했고. 심한 우울 증세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급기야 탈이 날 때까지 음식물을 마구 먹어대는 섭식 장애까지 보였습니다. 물만도 다투고 거의 병원 가도 안 되더라고요. 겁날 정도로 몸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조금 있다 또 먹고 왜 이래. 수진이의 안부가 궁금해 물었지만 안타까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지난달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 이제 몰랐는데 짐을 미리 다 싸서 밖에다 내놨다고 동생한테. 전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8시쯤에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이 안 올 거라고 이미 집 나갔다고. 박주희 기자, 예. 이 학교라면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도 선도하고 교육을 해서 사회로 내보내야 할 텐데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요. 이 학생이 이 학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 교육자로서의 그 양식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애초부터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 가해 학생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이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수사 당국도 재판부도 또 우리 사회도 유독 이 성폭행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네. 이 당시 재판부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사건 초기 경찰은 피해자인 수진이의 진술에 따라 성폭력 가해 학생 41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이 가운데 20명만을 처벌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은 소년부로 보냅니다. 소년부로 보낸다는 것은 보호 처분만으로 사건을 끝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어떤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특별 조치인 셈입니다.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한 가해 학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목숨을 걸고 반항해야지. 왜 반항을 안 하냐? 반항하면 죽는데요? 반항해봐야 안 되는데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나마 죄질이 나쁘다며 형사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한 가해 학생은 모두 10명. 이들에겐 특수 강간과 특수 강제추행, 청소년 강간, 공갈과 강요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05년 4월 울산지법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의 각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일단 청소년 강간죄는 기소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청소년 강간은 당시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혐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찰이 형사기소한 10명 역시 앞에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년부로 넘어간 겁니다. 재판부와 검찰 모두 가해자들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취재진은 당시 가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산지법 소년부에선 5명의 학생을 소년원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범격인 박모군은 이곳 부산 소년원에서 가장 긴 1년 8개월을 보냈습니다. 생활 잘해가지고 국토순례도 갔다 왔고 통영 취업도 나가서 그 학생은 집에서 통역 취업을 하는. 다른 4명은 6개월 미만의 단기 소년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기껏해야 보호 관찰 처분을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당시 재판부는 충동적인 집단 심리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1년 동안 지속된 성폭행이 어떻게 우발적일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특징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연령화, 흉포화, 대담화, 그리고 집단화, 잔인화. 이게 최근 성폭력 범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우리 가볍게 보면 안 되고요. 우발범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또 피해자가 현재 평온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평가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왜 출석 인정하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해가지고 법원은 이처럼 피해자가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겁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너무 가볍죠. 미성년자, 나이만 미성년자지 했던 행동들은 도저히 미성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 다 소년부 송치해서 이 무슨 보호처분 정도로 처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대단히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부에선 밀양 사건이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법관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정말 너무 낮아요. 외국은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엄청 높은데 우리나라는 10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당시 밀양 시민들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 사건이 불거진 직후 밀양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역 주민 64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자의 책임이라고 답한 사람은 36%에 그친 반면 여자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64%나 됐습니다. 여자한테 문제 있으니 남자가 그래야지. 꺾이는 거 마찬가지니 안 좋으니까 금자 따라 댕기지 말지. 점잖은 그런지 가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여학생 같으면 밤에 누가 나가보라 하겠어요. 이 같은 인식은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은 피해 학생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솔직히 한번 그런 일 있으면 다시 안 만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 보면 그랬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랬으면 저희도 이해를 하지.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에선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 먼저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선 전혀 징계가 없었습니다. C고등학교에서는 7명의 학생에게 사흘간 교내 봉사명령을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그 학생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 예. 방금 이명숙 변호사가 이 남성 중심주의 사고 방식에서 저런 처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는데 예. 뭐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나 검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 중에 여자가 있었습니까? 여자 경찰관 없었고요. 여자 검사 또 여자 판사 모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피해 여학생이 평온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린 건지 정말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당시 경찰 수사는 성폭행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중, 3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성폭력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사건 당시 수사는 요란했습니다. 경찰은 밀양 지역을 대형 버스로 훑고 다니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등학생들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당국의 언론 브리핑도 재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실제 성씨와 나이, 사는 지역이 적힌 검거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자세하게 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니셜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했는지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거든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그냥 뭐 어린이 기자들 알아서 주겠지 하겠지. 솔직히 말해 어디 알아서 뭐 실성을 바꾸겠지. 이만 큰 사건이면 바꾸겠지. 늘 바꾸잖아요 기자들이. 대부분의 언론사에선 피해자를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속보 경쟁 속에서 인적사항을 그대로 써버린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금세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합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이고 검찰도 나서서 당시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결국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유출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당시 전모경장 등 3명이 사건을 발표한 다음날 새벽 동료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수사 내용을 떠벌렸고 자리를 함께했던 도우미 여성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알렸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은 수진이를 가리키며 밀양물을 다 흐려놨다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상처받은 애들한테 힘을 주지 못하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경찰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돈이 미안한 사람이 미안. 동네상 가져받은 그런 말을 들어서 이제 우리 직원이 아마 훈계는 아니지 지금이냐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인 우리 이제 여학생들은 그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폭행 피해자가 겪은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경찰은 대질 신문을 한다면서 가해 학생 41명과 수진이를 일일이 마주 세웠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성폭행했냐는 가해 학생들의 당당한 위세에 눌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42명 쭉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찍어라 이런 식의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인 그런 그 대질신문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직무규칙엔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할 땐 직접 대면을 지향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범인 식별실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식별실이 너무 좁아서 시간 관계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인 식별실은 한 번에 8명의 가해자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했다면서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또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진술 녹화 또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술 녹화 제도는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끔찍한 성폭행 상황을 몇 번이고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수사를 맡은 울산 남부경찰서에 진술 녹화실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비난 여론이 일자 뒤늦게 다른 경찰서에 있는 진술 녹화실을 사용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걸 검찰청에서 똑같이 조사해야 되고 또 법원에 나가서 똑같이 진술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이 얼마나 고통받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한 거죠. 경찰은 여론이 악화되자 무리를 일으킨 수사경찰들을 전면 교체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수진이의 변호인단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등 인권 침해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경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인적 사항을 유출한 적이 없고 노래방 발언이 알려진 것도 인터넷에 올린 술집 도우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수진이가 사실을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했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과 대질 신문시킨 부분.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숫자도 많은 만큼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봤습니다. 또 진술 녹화실을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 녹화실 사용이 의무적인 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의 특수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서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판결을 하면 난 그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이 40여 명이 관계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또다시 똑같은 짓을 할 게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법을 법답게 집행해야 할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냐. 경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주희 기자. 예. 지난해 그 성범죄 신고율이 그 6.7%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던데 바로 그 수사기관의 저는 행태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지원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이 수사기관의 저런 수사 방식을 야만이라고 했는데 저는 야만적인 수사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최근에도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물의를 빚었었죠. 이 최근에 경찰은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도 배치하고 상담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노력 필요하죠. 예, 하지만 그에 앞서서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바로 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의 물건을 훔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현희 의원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 변호사는 우리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한탄했습니다. 뉴스 후 다음 주에는 성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과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